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악가 바리톤 안갑성입니다. 네, 저는 인천 축현초등학교, 그리고 송도중학교, 광성고등학교, 군생활은 또 백령도에서 마친 인천의 성악가 안갑성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홀로 있는 밤 시린 공기가 모퉁이 구석진고 차갑게 스밀 때 흔적도 없는 빛바랜 그곳에 잠시 기대어 생각을 해본다. 난 가끔씩 그려보았네. 그리움을 뱉어낸 뒤에 꿈꾸는 날들. 난 가끔씩 꿈꿔보았네. 차가운 가슴 뛰게 하는 바랬던 날들. 지쳐있던 차갑고 깊은 바다 먼 곳에서 거센 파도와 차가운 바람과 시린 한숨들이 입가에 맺힐 때 꿈꿔보았네. 차가운 가슴 뛰게 하는 바랬던 날들. 지쳐있던 나를 일으켜 차갑고 깊은 바다 먼 곳에서 거센 파도와 차가운 바람과 시린 한숨들이 입가에 맺힐 때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 잊혀진 기억 초라한 그곳에 자꾸 하얗게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날 숨쉬는 오늘이 아름답게 피어나 네, 인천 중구에서 태어났고요.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는 전직 은행원이셨고요. 아버지는 해운업을 종사하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활기차고 많은 거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아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많이 열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피아노도 배웠고, 예, 그림도 배웠고, 어머니가 교육에 굉장히 열정이 있으셨던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네,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87년도서부터 92년도, 93년도, 예, 그쯤에 이제 동인천에서 학교를 다녔죠. 예전에는 축현초등학교가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완전 거기는 뭐 번화가이자 저의 우주이자 온 세상이었죠. 그 올림픽이 1988년에 있었죠. 그 전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담벼락에 포장마차도 쫙 길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음악 저작권도 없었으니까 음반을 파는 레코드 가게에서는 계속 최신 노래를 많이 틀어줬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많은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많이 계셔서 네, 형님들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굉장히 문물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나의 집이라는 그 골목 쪽에는요, 즉석 떡볶이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많은 만큼 떡볶이 집도 엄청나게 많았고, 막 탁구장도 있었고, 그 주변에 펜시 아트점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지하상가도 굉장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지하로도 많이들 다니고,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형들, 중학교 누나들 뭐 무리지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정도, 하교길이라든가 등교길에 정말 지금의 동인천과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길을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느낀 그런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위에 뭐 대동스낵, 네. 또 뭐 아까 떡볶이집도 말씀하셨는데 자주 가셨다는데 거기 DJ 박스도 있었고. DJ 박스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빔 프로젝트가 이만한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은 한 손바닥만한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빔 프로젝트에 그때 당시에 막 외국에 나오는 MTV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막 틀어주고 그랬어요. 그게 뭐 93년도, 94년도 뭐 요 시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창구였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99년도에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빨리 붙고 거기서 저도 한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DJ 오빠가 없었지만, 네, DJ 형님은 없었지만 그 좋은 것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죠. 음악을 좋아하는 건 언제부터예요? 음악은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일단 어머니 아버지가 늘 집에 카세트 테이프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플레이어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소소한 취미는 예전에 도이체 그라모폰이라는 그 회사가 테이프로 이제 많이 만들어서 보급형으로 나왔는데 그걸 하나 둘씩 사서 모으시는 그런 취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비발디의 사계라든가 비제 카르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어머니가 사놓은 카세트 테이프로 많이 이제 듣게 되었죠. 그리고 우연하게 그 예전에는 오페라 갈라 테이프 이런 것들도 어머니가 사두시면은 막 그런 것들을 테이프로 돌려 듣곤 했습니다. 음악이 늘 주변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성가대도 늘 있었고, 그리고 형님도 성악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성악곡을 답습하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거실에 피아노가 있으면 형 연습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또 그 가사를 되뇌이고, 그래서 제가 성악을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기간이 굉장히 형님이 같이 준비하는 그 기간을 같이 하게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저보다 한 3년 전에는 완전히 막 전성기였고요. 각 학교마다 지금은 뭐 고등학교에서 많이 댄스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아직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었는지 각 학교마다 중창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이제 많이 있는데, 형님도 인하사대부고를 나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중창단 활동을 하셨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이제 아가페 18기 보조, 제가 아가페 19기입니다. 네, 아가페 19기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화음을 맞추는 재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같이 하면서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창작물이고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에서 나오는 그 희열감?
그리고 만족감이 굉장히 컸던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 인터뷰 들으시면서 아 맞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다 막 40대 중반, 이제 40대 후반, 뭐 50대 초반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중창 대회라는 게 교회를 주축으로 많이 활동이 됐습니다. 뭐 숭의교회에서 하는 큰 축제도 있었고 주한 장로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각 교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중창 대회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그리운 부분은 너무나도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노래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본인들이 무대가 끝나면 그 교회 앞마당 주차장에 나와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려서 노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가슴속에도 많이 남아있고 또 그립습니다. 다시 안 올 시기였는데 그럴 적에 느꼈던 그런 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아주 음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는 좀 보기 힘든 풍경이기도 한데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이 이제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래서 저희 때랑은 또 다르게 이제 작곡을 하면서 노래하는 부분, 또 랩하는 친구들. 제가 뭐 청소년 음악제 이렇게 심사하러 가다 보면 이렇게 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혼자서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희가 느꼈던 이 감성을 또 느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좋아하는 음악이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이렇게 장르가 굉장히 많았어요. 가요 차트를 봐도 락이라는 장르가 있었고 혼성이라는 장르가 있었고 댄스라는 장르가 있었고 랩이라는 장르, 굉장히 다양한 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때도 이런 장르는 이렇구나, 이 장르는 또 이런 멋진 게 있구나, 밴드는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전화도 경험해보고 삐삐도 경험해보고 CT폰도 경험해보고 핸드폰도 경험하고 레코드판도 경험하고 카세트 테이프도 경험하고 MP3도 경험하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경험하고 굉장히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를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였다. 그래서 그 다른 장르를 들었을 적에 반감이 없는 세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예전에는 이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보를 보게 되면 이게 겨울 나그네인데 이게 어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인지를 잘 몰라서, 기자님도 아시죠? 다음 커뮤니티가 99년도에 만들어져서 인터넷으로 막 활발하게 된 게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난 후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또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게 많았어요. 이게 악보는 받았는데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몰라. 그러면 이제 압구정에 있는 그때 당시에 그 레코드 큰 점이 있었습니다. 신나라 레코드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이제 CD들이 널려 있는데 이 철자와 이 철자가 맞나 구분을 해보고 이게 이 노래가 맞나 보다 해서 이제 들고 왔고, 악보를 사려고 했으면은 명동에 가면은 대한음악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클래식 악보들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데뷔를 하는데 어느 날은 CD를 굉장히 잘 구해와서 집에서 들으면 너무 좋아.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저 목소리가 너무 좋아. 무릎 꿇고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바리톤의 목소리, 테너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레코드판을 CD로 그냥 옮겨놔서 막 소리가 막 울어요. 이거를 계속 들어야 될 때는 좀 속상하곤 했죠. 네.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네. 반에서 중간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알았죠. 공부도 재능이구나. 공부도 재능인데 이거를 노력으로만 계속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노래를 2년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이제 아가페에서 이제 고1 때도 노래하고 고2 때도 노래하고. 근데 노래를 하는데 이건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는 영역대라는 게 그냥 육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내가 굉장히 필요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어머니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열린 부분이 많이 계세요. 너도 해봐. 후회 없이 너 음악을 한번 해봐. 그래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예종이 93년에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99학번인데 그 6년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실은 취지는 한국에서도 유학을 가지 않고
세계를 빛낼 수 있는 인재를 만들자. 그리고 이 학교는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예술사, 지금도 예술사를 두고 전문사는 대학원 과정을 주는데 이게 이제 학사 과정에 준하는 학위를 주고 대학원에 준하는 학위를 준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개념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작은 삼촌들께서 아니 그래도 형님 4년제 종합대학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완고하셨어요. 일단 정말 활동하시는 교수진이 계셨고 커리큘럼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대학에서 못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화성학이라든가 화성학 단계를 패스를 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고 그리고 음악적인 거를 정확하게 지식이라든가 견문을 넓히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한예종이 유명한 게 들어갈 때도 어려운데 나올 때도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과 같은 학교였습니다. 예술의 전당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많은 연주자들이 서울에서 연주를 할 적에 그거를 밖에 있는 모니터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오실 적에 어떤 곡들을 좋아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을 적에 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를 미리 깨우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못했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서 오페라를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인천에서 이게 음대가 없다 보니 저는 솔직히 인천에 음대가 있었으면 인천에 있는 음대를 갔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많은 것들이 공연이 되고 있었지만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 수업 안에 생존이란 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모르면 죽는다. 내가 견문이 짧으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됐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예고에서 많이 단련이 되신 분들이 많이 동기로 올라오신 거죠. 또 이 한예종 커리큘럼 중에 좋은 게 보통 오페라 클래스는 3학년 때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마술 피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독일어로 되는데 그때만 해도 막 독일어 읽는 것도 급급해 죽겠는데 저는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분들은 뛰거나 날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이야기냐면 아무도 저랑 짝지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우리 동기 누나 중에 이거를 같이 해주는 누님이 계셔서 정말 아유 힘들게 그거를 패스를 했는데 그때 알았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학교에서 버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신교육을 받고자 해병대로 그때 다시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또 99년 6월에 연평해전이 터져서 제 동기라든가 제 아래 위 플러스 마이너스들은 많이들 저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섬으로 많이 배치 받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무서웠죠. 왜냐하면 백령도라는 섬 자체가 이렇게 정상에서 돌을 딱 던지면 일로도 물이 빠지고 땅 하면 절로 던지면 또 바다에 돌이 던지고 이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섬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8번째로 큰 섬이었는데 지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8번째로 큰 섬이어서 섬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넓음 그리고 이 섬이지만 또 이 많이 이 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셔서 주말 때는 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 군용 트럭으로 북폴이라든가 진촌으로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그런 해병대였습니다. 제가 또 인복이 많아서 또 저희 작전 장교님 또 우리 대대장님이 굉장히 많이 이뻐해 주셔서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많은 행사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귀하게 또 백령도에서 많이 쓰임을 해주셔서 또 그때 노래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성 전공 출신입니다. 또 저희가 또 남동공단에서 저희 교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운영하시는 이 사업체였는데 이제 남동공단에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시간에 맞춰서 구리스를 뿌려주는, 저는 그 오일 펌프를 만들었고 저희 형님은 기판을 찍으셨는데, 그때 그 사업장에서 만난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좋았던 건 일을 하면서 공장에서 그렇게 많이 라디오를 듣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라디오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어떤 멘트가 나오고 또 어떤 음악이 유행하는지, 그때도 또 계속 음악적인 정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공장분들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따뜻하게 대우해 주셔서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만큼 외국 분들한테는 내 노래가 어떻게 들릴까, 이게 굉장히 처음에 큰 대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전 찾고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발음에 대한 거에 대한 갈급하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공연도 보고 늘 공연장에서 봐왔던 나의 딕션, 내가 이야기하는 외국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감정과 같이 동화되어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저는 하나의 궁금한 빅 퀘스천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풀려면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 또 저희 집에 성악가가 2명 있지 않습니까? 형도 성악을 하고 했는데 형님이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베를린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빅 퀘스천이요, 큰 물음표인데 갈 수 있는 나라가 독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또 무비자가 아니라서 비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막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내용 보증도 있어야 되고 뭐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한테 올라갈 수 없는 벽이었고, 독일은 제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독일로 택하게 됐죠. 또 제가 또 인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기들이 먼저 유학을 나가 있었는데 그 동기들이 많이 이끌어줬어요. 그 친구들이 먼저 베를린 국립음대 한스 아이슬러의 작곡가 이름입니다. 예, 저는 동독학교를 나왔는데요. 베를린에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우데카라는 이제 베를린 국립음대가 있고, 똑같은 베를린 국립음대인데 한스 아이슬러라는 작곡가 이름을 딴 동독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저의 성악가 동기가 2명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에 유학을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줘서 제가 3개월 만에 베를린 국립음대에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빨리 학교를 가도 안 좋았던 게, 독일어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완전 생존 독일어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진땀 나는 한 학기도 아니에요. 진땀 나는 3학기를 버틴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정말 저한테는 축복인 게, 여기서 또 선생님을 잘 만나요. 메조소프라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넬리제 프리트라는 선생님인데 이제는 은퇴하시고 쉬고 계신데, 이분이 정말 저를 사랑으로 너무나도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게, 한국은 일주일에 1번 레슨을 받는데 여기는 일주일에 2번 레슨을 해주고요. 오페라 코치가 또 2명이 붙어서 또 4번을 하게 되고, 또 오페라라든가 이런 장르를 만들게 되면 정말 일주일 내내 음악 안에 푹 담궜다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에 있는 그 우리 스페인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저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독일어가 안 돼도 제가 또 그 친구들 덕분에 그란 카나리아 인젤이라고 그란 카나리아 섬으로 연주를 막 다닌 기억도 있고, 그 베를린에 있는 그 명품거리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광장 쪽에서 그 많은 음악가들이 나와서 연주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바로 앞에는 콘체르트 하우스가 있는데 그 콘체르트 하우스에서 하는 공연도 보게 되고요. 뭐 음악 속에서 나와서 정말 뭐 일주일에 1번 정도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뭐 그 안에서 푹 빠져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그리운 것은 그 날씨가 참 독일이 요상해요. 아침 8시에 해가 뜨면
오후 3시 정도 되면 해가 지거든요. 근데 슈만의 가곡을 보게 되면 슈만의 가곡의 이 시인의 사랑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가사가 되게 심오합니다. Im wunderschönen Monat Mai. 와, 드디어 아름다운 5월이 왔어. 그래서 5월이 된 것을 국내에서 느낄 적에는 왜 5월이 왔나를 느끼는데 5월이 되면 해가 새벽 6시에 뜨고 늦게 집니다. 해가 길어져요. 막 6시쯤 지고. 그래서 보면은 음악에 관한 거, 이래서 이 작곡가가 이렇게 적었구나. 우리 슈만이 이래서 In wunderschönen Monat Mai. 그래서 이걸 적었구나. 그리고 슈베르트가 겨울 나그네에 있을 적에 왜 이거를 차갑게 작곡을 했는지, 그런 날씨에 관한 것들, 음식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큰 물음표가 없어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죠. 네, 그 콩쿨은 초반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옷을 할 적에도 중간에 핀으로 찍고 다시 가서 또 2차 가봉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콩쿠르를 할 적에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노래인지 이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노래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콩쿠르를 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우울하죠. 많은 걸 걸어야 돼요. 뭐 2달치 집세를 걸어야 되고,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숙박도 해야 되고, 가기 전에 레슨 안 받습니까? 레슨도 받아야 되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스위스, 스페인 갔다가 똑 떨어지고 옵니다. 네, 그러면서 알게 되죠. 실패를 하면서 알게 되면서 이제 임링이라는 그 뮌헨 쪽에서 오페라 페스티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페스티벌에서 제가 이제 1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게, 오페라 페스티벌이다 보니 저에게 굉장히 많은 잡을 줬어요. 굉장히 많은 일거리를 준 거죠. 공연을 많이 주고 배역을 많이 줘서 덕분에 제가 카타르에 가서 6개월 정도 또 마술피리와 헨젤과 그레텔을 공연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 입시 때 베이스로 시험을 봤어요. 베이스를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기는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바리톤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견문이 조금 짧았던 부분이 있어요. 낮았던 부분이 있어서 베이스는 이런 목소리구나라는 거를 대학교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술의 전당 모니터를 보면서 저런 소리가 나는 안 나는구나. 내 악기에 대한 것을 이제 천천히 알게 된 거죠. 그럼 나는 바리톤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권투의 체급을 올리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이 가벼운 거 하다가 조금만 이 60kg대 하시다가 80kg대 오면 잽이 달라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헤비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 충격이 커지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바리톤을 하다가 유학을 가니 우리 메조소프라노 선생님께서 아니야, 그냥 음악은 마음의 투영이야, 목소리는 마음의 투영이야, 만들면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면 돼. 더 자연스럽게 노래를 해. 그러다 보니 바리톤과 테너 중간적인 독일에만 있는 파크입니다. 영역대인데 리리쉐 서정적인 바리톤의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2년 원래는 2013년에 제 생일날 들어왔고요. 완벽하게 정리해서 들어온 거는 2013년 1월 29일입니다. 제 생일날 들어왔고, 귀국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12년 12월에 이제 국립오페라단 오페라타 박쥐의 아이젠슈타인 주인공 역할로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제가 국내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알게 됐죠. 나는 국내가 너무 좋구나. 나는 여기서 음악 생활을 해야 되겠다. 굳건하게 마음을 먹게 되죠. 이 원래 국립오페라단 분께서 저를 딱 찾아와셔서 안갑석 씨, 나랑 같이 일합시다. 데뷔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 베를린 국립극장 슈타츠오퍼에서 이제 국립오페라단 단장까지 하신 분인데, 윤호근 단장님께서 저한테 팁을 주십니다. 그분하고 같이 이제 유겐트 오페라를 했는데요. 유겐트 오페라는 청소년 오페라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스카우 체르 요무시키라는 그런 오페레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죠. 모스카우 체르 요무시키, 베를린에서 이제 굉장히 이 독일어로 하는 러시아 오페라였는데 오페레타였죠. 그때 이제 저한테 팁을 주십니다.
지금 국립오페라단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베를린에 왔다. 갑성 씨 한번 컨택을 해봐라. 그래서 컨택을 이제 가서 막 무턱대고 막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무턱대고 찾아가는 거는 MBC 앞에서 나 연예인 되고 싶어 막 이렇게 나 연예인 될 거야 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냥 그분들이 가시는 동선을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계속 카페에 앉아 계시면 그 옆에 좀 앉아 있고 돈조반니를 보시는구나 그럼 돈조반니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때 이승진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분이 너무 따라다니니까 저녁쯤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성 씨 기존에 했던 모든 자료들을 DVD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싹 해서 내일 아침 7시까지 저희는 7시에 호텔에서 떠나요. 비엔나로 떠납니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드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저는 솔직히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쫙 다 보신 다음에 그 주인공으로 저를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보면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간절했던 거를 잘 들어주셔서 또 이게 국내 쪽으로 확 틀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습니다. 초창기에 국내의 활동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고전음악과 지금 로man틱 음악과 현대음악 쪽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현대음악을 하려면 이게 뮤지컬로 한번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 오페라가 오페레타가 돼서 가벼운 주제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뮤지컬의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목소리로만 공간을 채우는 거를 했다면 음향기기도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사운드를 이해해야 되고 작곡 기법을 이해하려면 뮤지컬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또 뮤지컬을 또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음향기기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인디밴드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홍대라든가 이런 데 나가면은 그때 당시 소란이라든가 분리수거라는 팀들이 막 펼쳐놓고 있는데 저게 세상을 위로하는 힘이구나. 저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면 저들과 똑같은 장르로 내가 나온다면 나는 굉장히 메리트가 없구나.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클래식,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클래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클래식을 위주로 하는 성악 발성을 기준으로 하는 팀을 꾸리게 돼서 이지 라디오라는 가장 쉬운 라디오, 아무 스트레스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뮤지컬 이제 제가 대구에 있는 딤프에서 이제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내에서 처음 매니지먼트를 해주신 분들이 뮤지컬 헤븐이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뮤지컬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다리를 놔주셨는데 처음 데뷔는 대구에서 하는 그 소프 오페라라는 작품으로 제가 데뷔를 하게 되고 이어서 중국으로 가게 되는 중국 4개 도시를 투어하게 되는 쌍화별곡에 캐스팅이 되어서 주인공으로 4개 도시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작한 뮤지컬로 중국 공연을 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자세히 좀 듣고 싶네요. 네, 그 이야기는 뮤지컬 배우 김민준님을 모시고 하는데 그럼 같이 하실까요? 예. 주인공이셨던 거죠? 네, 그렇죠.